오늘 담보대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은행에 갔는데 앞에서 뭐라고 계속 말은 하는데 무슨 소리지 했던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시끄러운 뉴스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지식을 가져야 할 시대입니다. 담보대출이라는 건 무언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제공받는 걸 말합니다. 흔히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담보는 부동산과 금융상품들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에는 주택, 그리고 기타 부동산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가지 알고 가시면 좋은 건 오피스텔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에 속합니다. 아무리 주거용으로 꾸며놨고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호칭을 할 수 있을지언정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공부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명심하셔야 되고요. 은행별 상품 구조상 특별하게 준주택이란 명칭을 해서 대출을 진행해 주기도 하지만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안심전환 적극대출이라든지 이렇게 주택이라고 한정하는 내규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로 분리되지 않으니까 유념하십시오.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여기서 이 주택이라고 부르는 것의 종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을 수 있고 연립 빌라 이런 것도 있는데요. 큰 분류 내에서는 이 안에 다 포함되니까 이렇게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뭘까요? 법입니까? 규정이에요? 아닙니다. 얼마까지 되고 금리는 몇 %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난 대출을 받아야 돼요. 집을 사야 되니까. 은행에 가셨어요.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다가 나를 불렀어요. 가요. 앉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바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셔야 돼요. 끌려가지 마시고 따라가세요. 그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가격입니다. 우리가 이 집을 살 때 하는 가격을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매매 가격은 대출 한도로 산정하는 감정 가격하고 크게 연관성을 띠지 않습니다. 감정 가격에는 KB 시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은행 자체적인 감정평가 또는 은행 말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는 외부 감정평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산정된 가격을 가지고 대출의 한도를 결정하는 첫 번째 지표가 됩니다. 두 번째,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담보 인정 비율, 말 그대로 담보를 인정해주는 비율, 퍼센테이지인데요. 감정된 가격을 얼마까지 인정해 줄 건가를 결정을 합니다. 각 은행에서 결정한 담보 및 지역별 비율이 있습니다. 이건 경락률을 근거로 만들어진 비율인데요. 이 경락률이 무엇인가는 따로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비율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1차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에 따라 만들어진 규제 지역별 LTV라는 놈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LTV. 자, 담보 인정 비율하고 LTV 두 개 말은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거의 유사합니다. 둘 중에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얘가 작습니다. 얘가 적기 때문에 거의 이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죠. 소액 보증금 차갑제도입니다. 첫 번째로 계산된 담보 인정가라고 하죠. 그거를 담보 인정가에서 빼야 돼요. 얼마만큼 빼는 부분이 있어요. 은행 직원이 그렇게 설명한 거 분명히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걸 왜 빼나? 도대체 뭐냐? 자, 임대차 보호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놈이 있어요. 대출의 선순위, 후순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임차인에게 보호해주라는 근원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면적도 따지고 임차금 보증금도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변수인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대출해줄 때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감을 해요. 대출 한도에서. 이 차감되는 금액은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을 차감을 하고요. 그 외 수도권, 용인시, 세종시 이런 곳들을 화성시까지 3,400만 원을 차감을 합니다. 기타 지역 1,900, 1,700에 2,000만 원이 좀 계속 다 다르니까 그건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를 빼서 나오는 금액이 원래 대출 가능한 본인의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이게 원리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소액 보증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MCI와 MCG 이 두 놈인데요. 요 두 놈 다 전제조건은 임차인이 없어야 돼요. 임차인이 없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은행에서 혹은 차주가 보험, 보증을 가입해서 그 대출 금액만큼 차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소액 보증금 금액만큼 차감하지 않는 건데요. MCI는 모기지 크레딧 인슈런스, 모기지 크레딧 개런티, 보험과 보증서의 차이입니다. 이 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비용을 은행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에다 가입을 하고 그 비용을 대출받는 차주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운영하는지 어떤 상품인지 이런 것들은 은행별로 다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모든 은행이 다 될 거야. 난 MCG 할 거야. 난 MCI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좀 따라가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근래에는 또 은행별로 좀 막는 부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하지 않고 막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담보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이걸 갚을 수 있을까를 봐야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걸 보지 않고 해준 대출들이 부실 채권이 되면서 연쇄적인 결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DTI죠. 데비트 인컴, 즉 총부채 상환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원리금인데 얘는 주택이에요. 주택을 관련된 담보대출이고요. 더하기 주택이 아닌 기타 부채. 기타 부채의 뭐죠?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에 나눕니다. 본인의 소득만큼. 그러니까 본인 소득에서 이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 이만큼 버는데 이 대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는 게 골자라고 보시면 되죠. 지역별로 규제하는 비용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LTV가 70%라고 하고 DTI가 60%인가요? 이렇게 본다고 손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LTV가 40%, DTI도 40%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요거는 실수요 조건이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아니라는 거 먼저 감안하세요. 서민 실수요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주택 조건, 무주택자에다가 이런 서민 실수요자라는 조건이 맞춰졌을 때 추가적으로 10%씩 더 완화를 해주는 제도니까 그건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LTV랑 DTI가 지역별로 다 다르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관문이 남았어요. 대출 받기 힘드네요, 그죠? 대출 받기 힘들어요. 네, 힘든 건 은행 직원이고요. 신산은행 직원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필요한 거 서로 달라고 한 거 주시면 돼요. 두 번째 DSR이에요. 예, 내용 같습니다. 총 부채인데 출장이 더 달라붙어요.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제 기타 부채는 이자만 계산했었는데 DSR은 기타 부채도 전부 원리금을 따집니다. 원리금을 따져서 비율을 산정을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DTI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DTI는 아까 지역별로 몇 %라고 한 비율을 못 맞출 경우엔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 부결이에요. DSL은 좀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은행별로 감독기관에서 감독하는 비율이 좀 다르고 일정 비율 약 70%가 넘으면은 부결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 짧았다든지 이런 어떤 경우에서 좀 감안할 여지가 있다,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심사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면은 결정하실 게 또 남았어요.
아까까지는 근데 다 사실 은행 직원들한테 다 해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람들이 말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라는 얘기지 뭐 직접 심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정하실 게 있긴 해요. 그래도 뭘 결정해야 되냐면은 자, 원금 분할하고 원리금 분할하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둘 중에 어떤 걸 대출 받으실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DTI랑 DSR 산정하면서 선택 여지 없이 원리금을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원금 분할 원리금 분할 산정을 할 때 원리금이 물론 원금에 비해서 총 기간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상환을 한다고 하면 마지막에 은행에 갖다 준 이자를 계산하면 원리금이 원금에 비해서 더 많이 갖다 줬어요. 근데 매달 들어가는 돈 중에 첫 번째 달에 들어가는 돈이 원금에 비해서 작습니다. 원금 분할은 원금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자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은 똑같은 금액이 계속 나가고요.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리금은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야 되는 금액이. 그럼 뭘부터 계산하죠? 이자부터 계산해요. 이자부터 계산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같은 금액 안에서 원금 처음에 조금 갖고 이자를 많이 내고요. 점점 이자가 줄어들면서 원금 많이 내는 구조. 하지만 결국 내가 내는 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아요. 전제 조건은 뭐다? 이율이 같다라는 전제를 먼저 깔긴 해야 되지만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출을 받는다. 되니 안 되니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왔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내 대출이 얼마 되냐? 그거랑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죠? 소비자로서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이율입니다. 이율. 기본적으로 1금융권의 금리는 시장금리 더하기 가상금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두 개 합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장금리는 뭐 CD금리, 코픽스금리, 금융채금리 이런 식으로 금리 몰입이 막 여러 개 가지가 있어요. 뭐 차이점은 뭐 금리의 변동성, 이런 것보다는 주기성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금리물의 성격까지 다 파악을 해서 내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기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CD금리는 3개월에 한 번씩 바뀔 거고요. 코픽스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단기 코픽스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게 적용되는 은행이 있고 안 되는 은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개월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융채라는 놈은 1년, 2년, 3년, 뭐 6개월도 있고요. 4년,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채 5년으로 선택하시게 되면은 더하기 은행에서 정한 금리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금리가 나왔다고 하면 이 대출은 대출 실행되고 5년 동안은 시장금리가 안 바뀌어요. 가다가 5년 뒤에 얘가 바뀌면 다시 금리를 산정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론 3개월 CD금리였으면 3개월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바뀌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가상금리라는 거를 우리는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데요. 대출 받으면서 감면금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감면금리. 이 감면금리라는 놈은 대출도 적금처럼 여러 상품들이 있어요. 여러 상품들이 있고 이 상품들 내에서 이 상품은 뭐 예를 들어 급여 이체하시면 0.3, 뭐 카드 얼마 이상 계속 사용하시면 0.2 이런 식으로 상품들로 감면금리 항목들이 쫙 있어요. 이것들은 각 은행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원리 원칙대로 고객님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감면금리가 이행이 계속되면 가상금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금리 변동 중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10중 8구는 계약할 때 했던 걸 내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은행을 가시거나 그 은행의 콜센터를 통하시면 내가 왜 금리가 올렸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